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의 노트북 컴퓨터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관련 3가지 의혹에 대해서 동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쟁점 사항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경찰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 금지하면서 계엄 수사도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네. 관련 소식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수사가 되고 있고 3갈래 정도로 지금 나눠진 것 같은데 각각 일단 어떤 의혹이고 수사의 주체는 어떻게 나뉘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수사의 주체별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총선 등 이제 각 선거에서 공천에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명태균 씨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이 됐고 최근에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일단은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서울고등검찰에서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사건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판단을 받은 관계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서울 남부지검을 보면 현재 통일교 측 인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김 여사의 그런 비서의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을 했고 아직 그 가방에 대해서 실물은 찾지를 못했지만 여전히 추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사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사 간 어떤 정보 공유도 그렇고 일정 조율 같은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사안이면은 어느 정도 일정이 겹칠 수 있다. 조사와 관련해서 특히 뭐 소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일정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뭐 수사 기관끼리도 어느 정도 협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사실 지금 각 사건별로 속도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게 소환 요구를 했던 것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이고 예. 다른 곳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출석을 요구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 수사 일정을 서로 조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다? 네, 좀 이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지금 대선이 일주일도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선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대선 전에 이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대선 이후에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예. 사실 이런 일정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 측에서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요구를 했던 게 공식적인 그런 요구를 했던 게 이제 5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미 대선이 이제 가시화된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소환에 불응을 한 순간 사실상 이제 뭐 소환 자체는 결국 대선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정이 아니었을까. 사실 며칠 사이에 뭐 소환을 여러 번 요청을 하기도 어렵고 네. 거기에 불응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강제적인 구인을 하기에도 너무 시간적으로는 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선 이후에 조사가 될 것이다라는 점은 많이들 예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선 이후에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선 전에 그 이루어지지 못했던 1차 소환이 공천 개입 의혹이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이후에 재소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저희는 어디까지나 추측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대선 이후 언제쯤 수사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날짜를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2차례 소환 요구를 했던 상황이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에 불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검찰은 뭐 추가적인 그런 공식적으로 소환 요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소환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피의자의 신분으로서 조사를 진행할 만큼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 사이에 추가적인 소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검찰에서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이 대선 이후에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가장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결국 이 점이 해소되는 대선 이후의 시점에서는 검찰에서 이제 조사의 시간을 늦출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선이 끝나면 상당히 이제 빠른 시간 내로 소환을 재차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앞서 김건희 여사가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기 때문에 대선 이후가 되면 어떤 불응을 하게 될 어떤 불응의 명분 이런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선 이후에 다시 한번 출석 요구가 있을 때 더 이상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불응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들기가 어려운 시점이 됐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전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뭐 그 당부를 떠나서 이제 이후에 대선이 끝나게 되면 이 주장은 더 이상 뭐 쓸모가 없어지는 무의미한 주장이 되는 것이고 네. 그때 또 하나 이제 근거를 들었던 것들이 뭐 다른 정치인들과의 그런 형평성 뭐 그래서 소환을 하지 않고서도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큰 의미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다시 한번 출석 요구가 나왔을 때 이때 불응을 한다면 정말 그때는 이제 검찰 측에서는 강제 구인을 검토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소환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일단 소환에 응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 아니면 뭐 건강상 이율되든가요? 건강상 이유도 사실은 네. 이렇게 진단서라든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사실관계를 좀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점도 이제 사실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 만약에 시점을 조금 늦추는 방식 그러니까 소환에는 응할 것이다. 다만 뭐 변호사와의 그런 일정 조율을 위해서 혹은 사건의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정도로 응하지만 조금 시간은 미룰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의견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확정 판결을 받은 공범들을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다가 그랬었죠. 정치적으로 여파가 워낙 또 컸던 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이제 고검에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뒤집는다라는 것은 뭐 단순히 사건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다 수준이 아니라 혐의점을 찾아내 보겠다라는 정도의 의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히 지금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공범들을 다시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말은 결국 이 사람들에게서 얻어낼 내용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진술들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일부라도 그 진술이 확보되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겁니다. 만약에 뭐 그 시점이 왔을 때도 뭐 공범에 대해서만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 없이 뭐 불기소 처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은 사실 좀 많이 가정하기 힘든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최소한 뭐 혐의점이 어느 정도 입증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일단 한 차례 정도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명품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팀의 인원을 늘렸습니다. 수사력이 확대됐다. 이런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인력이 좀 증원이 됐습니다. 원래 수사 개시 당시에는 뭐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5명의 검사가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뭐 최근까지는 이제 8명까지 검사를 확충했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사건이 상당히 중대하다. 또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이나 혹은 인원의 그런 증원을 봤을 때 아마 이제 지금 검찰 측에서는 이 문제되는 명품백이 움직인 경로를 상당하게 상세히 추적을 하고 있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행방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쏟아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원된 상태에서 앞으로는 이제 명품백의 그런 전달 경로라든가 또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행적들 뭐 그밖에 이제 최종적인 이제 도달지가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조금 집중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남부지검은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그 유모 씨의 노트북을 확보해서 분석에 들어갔는데 또 수행비서가 샤넬 가방을 교환할 당시에 대통령 관저 시공업체 측 인물과 동행한 정황도 포착을 네. 했다고 해요. 그럼 이런 정황들로는 좀 어떤 걸 더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가방을 교환할 때 이제 비서 유모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라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관련해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하나 더 늘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유모 씨도 뭐 가방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진술을 어쨌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다라는 것은 일단 의미가 분명히 있는 사항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동행을 했다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제 대통령 관저 시공업체 측 관계자 라는 그 신분도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해당 인물이 어떻게 동행을 하게 됐는지 그 정황에 대해서 조금 따져봤을 때 예.
혹여라도 이제 이 사건과 또 별도로 뭐 관저 공사의 그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혹은 청탁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이제 검찰에서는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뭐 아직까지는 확정을 짓지는 못하겠지만 뭐 수사가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 명품 가방 2개, 가방 모델이랑 금액은 특정이 됐는데 어디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 실물을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한가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알려진 관련자들의 입에서는 이 명품 가방이 뭐 김건희 여사 측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뭐 직접 또 진술한 사람이 없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 행적이 무척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뭐 뇌물 사건들을 봤을 때 뭐 최소한 전달자가 뇌물을 전달했다라는 진술을 하거나 혹은 목격자가 있거나 해서 이런 진술들을 토대로 뭐 그것이 전달된 그 실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에 나아가고 또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적어도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이 전달이 되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이 가방의 행적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그런 진술만으로는 이런 의혹으로만 끝나고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뭐 가방의 실물까지는 확보를 못한다 하더라도 네. 최소한 그 행방에 대해서까지는 조사를 계속해서 어떻게든 확인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좀 있을까요? 결국에는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당시에 뭐 가방의 그런 제품 번호를 확인을 해서 이게 언제 어디에서 교환이 됐는지 또 당시에 누가 이것을 가지고 교환을 했는지 또 한편으로는 지금 또 추가적으로 그 장소에 누가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증거가 더 추가가 될 때 이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진술을 가지고 또다시 이제 관련자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거나 그렇겠네요. 혹은 또 다른 정황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근차근 무언가 사실관계가 확인이 더 될수록 이 수사가 조금 더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가방의 그런 행방과 관련해서 최소한 이제 행방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걸 토대로 또다시 이제 추가적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그러겠네요. 확보하거나 조사들이 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행적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관련 진술들이 나올지 이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엄 수사 상황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경찰이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를 출국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좀 알려지면서 계엄 수사도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접어드는 모습인데요. 소환 전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건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네, 일단 증거인멸이나 혹은 도주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경찰에서는 이제 경호처의 협조를 통해서 이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보했고 또 이걸 분석했다라고 또 알려졌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뭐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에 의하면은 이 계엄 선포 전후에 이 CCTV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 이전까지 뭐 한 전 총리나 혹은 최 전 부총리의 진술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들, 정황들이 포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발표는 없었지만 네. 이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사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출국 금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CCTV 내용 그러니까 추후에 확인된 이런 객관적인 물증 내용과 이전에 이 두 사람이 했던 진술이 상당히 배치가 된다라는 점은 앞으로를 봤을 때 이 진술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혹은 도주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점이 높아지는 사정이 될 수가 가능성을 보는 있습니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증거 인멸 혹은 도주 우려의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이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26일에 조사를 받았던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출국 금지 조치가 됐고 이번에는 연장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 이제 12월 달부터 출국 금지 조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한덕수 전 총리나 혹은 최상목 전 부총리와의 그런 차이점, 그러니까 예. 12월 달부터 이미 출국 금지가 되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네. 사실 뭐 한 전 총리나 최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제기가 됐던 게 당시에 계엄 당시에 뭐 문건을 받았는지 내용을 확인했는지 이 정도 의혹에 사실은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이제 그걸 넘어서 문건을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하고 이후에 뭐 언론사들과 관련된 그런 단수 단전 조치를 요청을 했는지 이까지도 의혹이 상당히 확산이 됐던 상황이고 네. 실제로 뭐 소방청 관계자 등의 그런 진술도 확보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혐의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라 12월 달부터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출국 금지 조치를 그랬군요. 취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최대 6개월까지로 출국 금지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연장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또 볼 수가 6개월 있습니다. 연장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반년 넘게 이제 이거까지 적용되면 1년이 되는 건데 출국 금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해제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출국 금지가 해제가 되려면 결국에는 출국 금지 사유가 없어졌다라는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돼야 이제 법무부 장관이 조치를 취해서 해제가 되는 건데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현 시점에서는 이런 출국 금지를 이 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서 무혐의로 뭐 불기소가 되든가 아니면은 뭐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서 출국 금지를 할 사유가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점이 인정이 돼야 그때 가서야 이제 해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이에는 사실은 뭐 출국 금지 사유가 소멸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해소가 돼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선포 직전까지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만류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네. 최 전 부총리랑 이 전 장관도 기존 입장과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앞서서 그 경찰이 CCTV 분석 결과 계엄 당일 진술이랑 좀 다른 점이 확인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사 방식이 더 있을까요? 사실 지금 뭐 한 전 총리 등의 진술이 바뀌는 것을 경찰에서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뭐 일단 아무리 CCTV에서 의심스러운 사정이 네. 보인다 하더라도 한 전 총리 등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에는 뭐 당시의 상황을 알지 못했다. 계엄과 관련된 문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은 쭉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는 결국 이제 몇 가지 수사 방식을 조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CCTV 분석 결과라든가 혹은 비아폰 서버 내역 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증거와 이 관련자들의 현재 진술을 비교했을 때 과연 뭐 한 전 총리 등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또 별도로 따져서 뭐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이후에 뭐 추가적인 조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 재판까지 넘어가서 신빙성을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CCTV나 서버 기록에서 당시에 관련 다른 인물들이 또 존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뭐 최소한 참고인 조사들을 추가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 진술이 나온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 CCTV에서 이런 관련자들이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조사를 통해서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또 당시에 뭐 이런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분위기라든가 혹은 대화 내용들이 혹시나도 뭐 남아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서 또 확보를 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또 다시 뭐 한 전 총리나 혹은 최 전 부총리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지금 추가된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진술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하던가 혹은 이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다른 사람들의 진술들을 확보해서 조사를 조금 더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CCTV나 그런 것들은 서버 같은 경우는 행동만 뭐 다른 이 기존의 진술과 다르다면 그걸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이상의 어떤 그 이상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람들이 있다거나 그 사람들의 증언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화 녹음이 뭐 녹음되어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 이 정황 그러니까 보여지는 장면을 통해서 추론되는 정황만으로 뭐 이런 진술을 얻어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얻어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이걸 토대로 그나마 이제 혐의와 조금 먼 사람들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뭐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로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출국 금지도 연장이 됐는데요. 경찰이 이렇게 그 심정 확보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사안 자체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인 건 분명합니다. 이제 사법부가 발부를 한 그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거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는 무척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특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앞으로 이런 수뇌부들이 또다시 증거와 관련해서 그 인멸을 함께 시도를 한다든가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경찰에서는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출국 금지를 이미 시정을 해놨던 것이고 또 최근에 연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의혹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확보를 한 이 서버 기록을 봤을 때 계엄 이후 며칠 안에 원격으로 이 서버 내역이 삭제가 됐다라는 그런 점이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 기록을 삭제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경호처의 수뇌부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된 이런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앞으로의 이런 경호처의 관련자들, 특히 수뇌부들의 입장에서는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결국 이제 그 점 때문에 출국 금지의 연장 신청까지 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편 그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을 하면서 시민 1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에 시작이 됩니다. 네. 시민 104명이 1인당 10만 원을 청구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최대 쟁점은 뭐라고 봐야 하나요? 자, 일단 이 소송은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통해서 그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위자료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러한 사건에서 입증해야 되는 것은 문제되는 해당 행위가 불법 행위인지 또 정신적인 피해가 있는지 또 있다고 한다면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지 이런 요건들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우선 뭐 비상계엄이 적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점은 이미 뭐 헌법재판소 등의 그런 판결을 통해서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로 인해서 몇 시간 동안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됐다 침해됐다라는 점 역시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입증되는 것은 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이제 입은 정신적인 피해와 이런 계엄 선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쟁점이긴 합니다. 사실 이제 통상 뭐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정부의 어떠한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 뭐 일부 국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입증을 하고 손해배상을 묻는 것은 사실상 뭐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증하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든 사건들이고, 근데 지금 이 사건만큼은 사실 저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런 입증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어떠한 정치적인 행위가 불법성이 있다라는 점은 지금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입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고 다른 사안들보다는 충분히 조금 재판부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특히 지금 손해배상 금액을 10만 원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네. 금액에 있어서도 사실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수백만 원을 청구했다면 그걸 뭐 피해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지가 또 중요할 수가 있는데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봤을 때는 상당히 상징적인 소규모의 금액을 산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재판의 결과가 조금은 다른 사안들과는 다르게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제, 이른바 캡틴 아메리카 사건인데요. 마블 캐릭터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 난입을 시도했던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 선고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실형 선고를 했다라는 것은 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변호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중형을 선고를 했다. 가벼운 형은 아니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있고 죄질을 좋지 않게 평가를 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일단 판결문 내용을 조금 보자면 결국 이 사건의 이유를 봤을 때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경찰 공무원의 그런 직무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을 했고 또 한편은 과정을 봤을 때 경찰의 그 직무를 극도로 이제 경시하는 태도가 보였다. 이런 점들을 상당히 좋지 않게 평가를 해서 일단은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실형이 선고됐다는 건 그래도 좀 중형이 선고됐다라고 보셨는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좀 이에 비하면 적은 형량이 내려진 것 같아요. 왜 형량이 줄었을까요? 일단 그 판결문 내용을 조금 보면 범행 자체는 또 인정을 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점을 하나로 들었고요. 또 지금 문제되는 그 공소 사실, 그러니까 범죄 혐의 중에서 하나는
아마 경찰이 대상으로 보이는데 이제 모욕을 했던 그런 혐의와 관련해선 이제 피해자를 위해서 뭐 공탁금을 걸었다. 그리고 이제 공용물 손상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수리비를 지급했다라는 점을 그래도 이제 유리한 점으로 참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고려를 해서 검찰은 3년을 구형했지만 그 절반인 이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다만 이제 이러한 점을 참작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점이 이제 감형에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통상 이제 변호사들이 봤을 때 검찰 구형의 절반 정도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감형이 되지 않은 일반적인 범위 내에 들어가긴 합니다. 합리적인 거다. 네, 그 정도면. 그래서 뭐 3분의 2 혹은 절반 정도의 범위다라고 하면 뭐 일반적인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재판부에서도 유리한 점을 말을 하긴 했지만 특히 이제 공무집행을 방해한 그 죄질이 무척이나 안 좋았다는 점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사건 이슈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